할아버지 옆에 배신자가 있어요. 편의점 형광등 아래 10살 아이가 재산 2조 원의 백만장자에게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고 웃으며 서 있던 한 남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대체 이 아이는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이 한마디가 불러올 엄청난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서울 변두리의 한 반지하 집에서 준호는 혼자 눈을 떴습니다. 좁은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사람들의 발목까지만 보일 뿐이었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구두 소리가 천장 너머로 둔탁하게 울려왔죠. 엄마는 이미 새벽 6시에 편의점 문을 열러 나갔고 아빠는 택배 배송을 위해 새벽 4시에 집을 나선 뒤였습니다. 준호는 작은 식탁에 앉아 혼자 우유를 데워 마셨고 찬밥에 김치를 얹어 후루룩 먹어치운 뒤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 가는 길 아파트 단지 아이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웃고 떠들며 걸어갔지만 준호는 언제나처럼 혼자였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오지도 않았고 준호 역시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이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걸을 뿐이었습니다. 교실에 도착하면 준호는 늘 똑같은 자리로 향했습니다. 창가 맨 끝자리, 복도와 가장 가까운 구석진 곳이었죠.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은 출석을 부르며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불렀지만 준호의 이름이 불릴 때만큼은 특별한 억양도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선생님에게도 준호는 그저 조용하고 말썽 없는 어떤 의미로든 특별할 것 없는 학생이었으니까요. 첫 교시 수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떠들다가 선생님이 들어오면 자리에 앉았지만 준호는 처음부터 자리에 앉아 교과서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여학생은 친구와 쪽지를 주고받으며 킥킥거렸지만 준호에게는 단 한 번도 쪽지를 건네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면 준호의 고독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급식실에서 아이들은 짝을 지어 밥을 먹고 떠들었지만 준호는 식판을 들고 구석 자리를 찾아 혼자 앉았습니다. 누군가 옆에 와서 앉을까봐 가방을 옆 의자에 올려두었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밥을 먹어치운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 구석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치면 적어도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았으니까요. 혼자 있는 게 어색하지 않은 유일한 공간이었고 준호는 그곳에서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다른 아이들이 도서관에 들어오면 준호는 책에 얼굴을 더 깊이 묻었고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거나 학원으로 향할 때 준호는 곧장 엄마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학교에서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고 준호는 그 길을 매일같이 혼자 걸으며 사람들의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보곤 했습니다. 지나가는 아주머니의 얼굴,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저씨의 얼굴, 편의점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직장인의 얼굴까지 준호는 그들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무언가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그러나 준호는 절대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준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보는 것들을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본다는 것을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익숙한 냉장고 소음과 형광등 불빛이 준호를 반겼습니다. 엄마는 카운터에서 손님의 물건을 계산해주고 있었고 준호는 작게 인사를 건넨 뒤 편의점 안쪽 구석에 놓인 작은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숙제를 꺼내 펼쳤지만 실제로는 펜을 잡은 채 편의점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관찰했죠. 오후 4시가 넘어가면 편의점에는 하나둘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와 담배 한 갑을 집어들었고 준호는 그 남자의 얼굴을 힐끗 쳐다본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곧이어 화장이 진한 젊은 여자가 들어와 소주 2병을 집어들었고 준호는 그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지만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가면 편의점은 더욱 바빠졌고 엄마는 계산대를 떠날 틈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엄마를 보며 혼자 컵라면에 물을 부어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준호는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죠. 사람들의 얼굴이 준호에게는 책처럼 읽혔지만 그 누구도 준호가 무엇을 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면 준호는 다시 의자에 앉아 숙제를 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엄마는 가끔 준호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바빠서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손님이 뜸해지고 그때서야 엄마는 잠깐 카운터를 벗어나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엄마의 물음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았어. 엄마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해. 엄마가 바빠서 너랑 시간을 못 보내서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고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바빠서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알아챌 여유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설령 말한다 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밤 10시가 넘어가면 편의점은 거의 텅 비었고 준호는 의자에 기대어 졸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준호는 작고 여린 모습으로 잠들어갔고 엄마는 그런 준호를 보며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었습니다. 준호는 꿈속에서도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화난 얼굴, 친절한 척하지만 거짓말하는 얼굴, 그리고 외로워서 울고 싶어 하는 얼굴들이 준호의 꿈속을 스쳐 지나갔죠. 준호는 그 얼굴들을 보며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니까요. 밤 11시, 엄마는 마침내 편의점 문을 잠그고 준호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집에 가자. 준호는 비몽사몽 상태로 엄마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고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반지하 집으로 돌아오면 아빠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준호는 조용히 이를 닫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들의 얼굴이 너무 많은 걸 말하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혼자예요. 준호는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잠에 빠져들었고 또다시 내일이 오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호의 평범하고도 외로운 일상은 계속되었고 아무도 이 조용한 아이 안에 특별한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그저 투명 인간처럼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며 그들의 진실을 보면서도 침묵했죠. 하지만 곧 준호의 침묵을 깨뜨릴 운명적인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준호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남이었고 준호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준호가 편의점에서 보내는 오후 시간들은 언제나 비슷했지만 그 속에서 준호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구석 의자에 앉아 있으면 준호는 마치 수족관 속 물고기를 관찰하듯 사람들을 지켜볼 수 있었고 그들이 내뱉는 말과 얼굴에 새겨진 진실 사이에 간극을 읽어낼 수 있었죠. 어느 목요일 오후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와 에너지 드링크 2캔을 집어들며 엄마에게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밝고 친근했지만 준호는 그 남자의 얼굴에서 피곤함과 짜증이 뒤섞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남자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고 입꼬리는 억지로 올라가 있었죠. 준호는 고개를 돌려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남자는 그 시선을 느꼈는지 잠깐 준호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시선을 피하고는 계산을 마친 뒤 서둘러 나갔죠. 금요일 저녁에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집어들고 카운터로 향했고 엄마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고 표정도 환했지만 준호는 그녀의 얼굴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습니다. 눈가에 어려있는 그늘, 억지로 만든 미소, 그리고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떨림까지 준호는 그 모든 것을 보았죠. 여고생이 편의점을 나서자 엄마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저 학생 참 착하지? 맨날 인사도 잘하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힘든 거예요. 저 언니는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오후에는 중년 부부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뭐가 필요한지 물었고 아내는 생수와 과자를 집어들며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정한 부부였지만 준호는 그들의 얼굴에서 서로에 대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며 웃었지만 그 눈빛은 지쳐 있었고 아내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죠. 준호는 그들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른들은 왜 진심을 숨기고 사는 걸까?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편의점에는 술에 취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주 한 병을 집어들고 중얼거렸고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엄마의 물음에 남자는 손을 저으며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준호는 그 남자의 얼굴에서 깊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듯한 공허한 눈빛,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축 늘어진 입꼬리, 그리고 어딘가로 사라지고 싶어 하는 무기력함까지 준호는 그 남자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자는 계산을 마친 뒤 편의점을 나갔죠. 엄마는 준호에게 저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준호는 엄마가 그 남자의 진짜 고통을 알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준호는 평소처럼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준호는 그들을 스쳐 지나가며 각자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급하게 걸어가는 직장인의 얼굴에서는 불안이 보였고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의 얼굴에서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의 얼굴에서는 외로움이 묻어났고 담배를 피우며 전화 통화를 하는 청년의 얼굴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죠. 준호는 그 모든 감정들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풍경이었고 준호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으니까요. 편의점 안에서 준호는 숙제를 펼쳐놓고 연필을 잡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고
그들의 얼굴에서 읽히는 이야기들을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끔 준호는 자신이 왜 이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 수는 없었을까? 사람들의 진실을 보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 보며 살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고 이 능력은 끌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다는 것을요. 화요일 저녁 편의점에 낯선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느릿느릿 걸으며 우유 한 팩을 집어들었고 카운터로 향하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근처에 약국 어디 있나요? 엄마는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고 할머니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준호는 그 할머니의 얼굴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따뜻함과 선함이 느껴졌고 거짓이나 악의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준호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나간 뒤 준호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좋은 사람이야. 엄마는 준호를 보며 웃으며 그래, 그렇게 보였어라고 대답했지만 준호가 어떻게 그걸 아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준호는 편의점에서 혼자 앉아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아이가 들어왔는데 준호와 같은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아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복도에서 자주 마주쳤던 아이였고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아이였죠. 남자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집어들고 카운터로 향했고 엄마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는 웃으며 계산을 해주었고 남자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가려다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너 우리 학교 다니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아이는 나중에 학교에서 보자며 손을 흔들고 나갔습니다. 준호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진짜로 밝은 아이구나. 거짓 미소가 아니라 진심으로 웃는 아이라는 것을요. 목요일 밤 준호는 편의점에서 졸다가 문득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고 편의점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조용히 편의점을 비추고 있었죠. 준호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고 준호와 함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는 피곤해 보였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았고 준호에게는 늘 웃는 얼굴을 보여주었죠. 준호는 엄마의 얼굴에서 걱정과 피로를 읽을 수 있었지만 엄마가 자신을 위해 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더 잘할게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엄마에게 들리지 않았고 준호는 다시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금요일이 되자 일주일이 또 지나갔고 준호의 일상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투명 인간처럼 지내고 편의점에서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죠. 준호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며 살아가는 게 힘들었지만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7살 때 유치원에서 겪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했고 그 기억은 준호를 침묵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당시 유치원 선생님은 아이들 간식비를 몰래 빼돌리고 있었고 준호는 선생님의 얼굴에서 그 사실을 읽었습니다. 준호가 엄마에게 선생님이 나쁜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엄마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선생님한테 그런 말하면 안 되라며 준호를 혼냈죠. 하지만 준호는 계속 말했고 결국 다른 학부모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선생님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선생님은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영웅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준호를 이상한 아이로 여겼고 제가 어떻게 알았대? 제 뭔가 이상해라는 수군거림이 유치원을 가득 채웠죠. 결국 준호는 유치원을 그만두어야 했고 엄마는 준호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널 믿지 않아서. 그때부터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자신이 본 것을 말하지 않겠다고, 그저 조용히 살아가겠다고요. 그렇게 준호는 자신의 능력을 깊숙이 숨기고 살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침묵은 곧 깨질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이미 준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준호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순간이 곧 찾아올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은 준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었고 준호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만남은 어느 금요일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이었고 준호는 편의점 구석 의자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사실 한 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다녔고 편의점 앞 가로등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저녁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준호는 연필을 입에 물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편의점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준호는 무심코 그 차를 바라보았고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한 노인이 천천히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나이에 비해 꼿꼿한 자세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가오는 노인의 얼굴에서 뭔가 강렬한 기운이 느껴졌고 마치 오랜 세월 수많은 풍파를 겪어온 사람의 무게감 같은 것이 묻어나왔죠. 노인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함께 밀려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고 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냉장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숙제하는 척하면서 노인의 움직임을 슬쩍 관찰했는데 노인은 생수한 병을 집어들고 약 코너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소화제 한 통을 집어들고 카운터로 향했죠. 엄마가 물건을 계산하는 동안 노인은 편의점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고 구석에 앉아있는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몸이 굳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서 뭔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한 카리스마와 권위하지만 그 이면에 깊이 숨겨진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불안까지 준호는 단 몇 초 만에 그 모든 것을 읽어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노인의 주변에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게 느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노인을 해치려 하고 있다는 느낌, 배신의 기운이 노인 곁을 맴돌고 있다는 직감이 준호를 압도했죠. 노인은 계산을 마친 뒤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동네에서 사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엄마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10년 넘게 여기서 장사하고 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의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좋은 동네네요. 조용하고 정겨운 느낌이 있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고 노인은 생수를 들고 나가려다 다시 한번 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지만 노인의 시선이 자신을 뚫고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은 느낌이었죠. 노인이 편의점을 나가고 차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곧 세단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방금 그분 뭔가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았어? 분위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던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 하지만 준호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준호는 다시 문제집을 들여다보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노인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고 노인의 얼굴에서 본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그 검은 세단이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보다가 그 차를 알아보았고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노인은 지난주와 똑같이 편의점에 들어왔고 똑같이 생수 한 병과 소화제를 집어들었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하면서 노인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가 마음에 듭니다. 조용해서 좋고 사장님도 친절하시고요. 엄마는 기뻐하며 자주 오세요라고 대답했고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노인은 나가기 전 준호를 힐끗 쳐다보았고 준호는 또다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노인이 나간 뒤 준호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자신이 뭔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준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토요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준호는 편의점에서 평소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습니다. 준호가 창밖을 보니 이번에는 검은 세단뿐만 아니라 대형 SUV 2대까지 함께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4명의 남자들이 내렸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지난번에 봤던 그 노인이었고 뒤따라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들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많은 손님이 오자 당황스러워했고 준호는 의자에서 조금 움츠러들었습니다. 4사람은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노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커피 4잔 부탁합니다. 근처에서 현장 시찰하다가 들렀습니다. 엄마는 서둘러 커피를 내렸고 준호는 슬쩍 창밖을 통해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옆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잘생긴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노인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손짓을 섞어가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준호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서 보이는 것은 표면적인 웃음과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조급함, 탐욕, 그리고 무엇보다 사리까지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는 노인을 보며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노인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어두운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자신이 느꼈던 배신의 기운을 뿜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의 맞은편에는 또 다른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조용히 서류를 들여다보며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특별히 나쁜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남자는 50대로 보였는데 그는 수첩을 펴고 뭔가를 적어가며 노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커피를 가져다 주자 노인은 감사 인사를 했고 4사람은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준호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웃으며 대화하는 남자,
그 남자가 바로 노인을 배신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준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화가 한참 이어지던 중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네. 노인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고 화장실 방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안내하려 하자 노인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고 편의점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물 한 잔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노인과 딱 마주친 것이었고 두 사람은 좁은 복도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노인은 준호를 내려다보며 잠시 멈췄고 준호는 노인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 이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확신, 그리고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절박함이 준호를 압도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꼬마, 나한테 할 말이 있니?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느껴졌고 준호는 삼키기를 반복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준호는 노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배신자가 있어요. 그 순간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노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준호를 응시했고 복도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준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할아버지를 해치려고 해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진지했고 노인은 그 눈빛을 읽으려는 듯 준호를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웃으며 이야기하던 그 남자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준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자는 노인 곁으로 다가오며 준호를 힐끗 쳐다보았고 입가에 미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꼬마 친구, 아버지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한 거야? 그 미소는 친절해 보였지만 준호는 그 뒤에 숨겨진 냉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표정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화장실 위치를 물어봤을 뿐이지. 남자는 노인을 부축하며 화장실은 저쪽입니다라고 말했고 노인은 준호를 한 번 더 쳐다본 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준호에게 미소를 보낸 뒤 밖으로 나갔지만 준호는 그 미소가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달려와 준호의 어깨를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손님한테 실례잖아. 무슨 말을 한 거야? 엄마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걱정이 섞여 있었고 준호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노인은 테이블로 돌아갔고 네 사람은 다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가끔 편의점 안을 힐끗 쳐다보았고 준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10여 분 후 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노인은 편의점에 들어와 커피값을 계산하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맛있는 커피 감사합니다. 또 들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 노인은 준호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문과 호기심 그리고 뭔가 알고 싶어하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들이 떠나고 편의점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준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준호에게 잔소리를 했지만 준호는 제대로 듣지 못했고 머릿속에는 노인의 얼굴과 그 옆에 서 있던 남자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큰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옳은 일을 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어난 일을 계속 되새김질했고 자신이 한 말이 과연 옳았는지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계속 들렸고 차가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불빛이 천장에 스쳐 지나갔죠.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노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그 옆에 서서 미소 짓던 남자의 얼굴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그 남자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차갑고 친절한 척했지만 위협적이었던 그 눈빛을요. 준호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은 틀림없다는 것을, 그 남자가 노인에게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준호는 편의점에서 평소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주말이라 더 바빴고 준호는 구석에 앉아 만화책을 읽는 척하면서 혹시 노인이 다시 올까 문을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 때 익숙한 검은 세단이 편의점 앞에 멈춰 섰고 준호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노인 혼자였고 노인은 편의점으로 걸어오면서 창을 통해 안을 살폈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고 노인은 잠시 멈칫하다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인사를 건네자 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만 곧장 냉장고로 가지 않고 준호가 앉아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준호는 만화책에 시선을 고정시켰지만 노인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고 손에 쥔 책장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준호 옆에 멈춰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꼬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니?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담겨 있었고 준호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호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준호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나한테 한 말, 그게 진심이었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은 준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넌 어떻게 그걸 알았지? 너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니. 노인의 질문에 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설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설명해봤자 믿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람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인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되물었습니다. 얼굴을 보면 안다고? 무엇을?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그리고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지도요. 노인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준호를 바라보았고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노인이 비웃거나 미쳤다고 말할 거라 예상했지만 노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나를 보면 뭐가 보이니? 준호는 노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고 준호는 그것들을 하나씩 읽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진짜로 할아버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고 준호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파요. 여기
준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세요. 할아버지는 그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노인은 충격을 받은 듯 몸을 뒤로 젖혔고 잠시 말을 잃은 채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심장 질환은 극비사항이었고 담당 의사와 단 한 명의 비서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노인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니? 누가 너한테 그런 걸 알려준 거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얼굴에 쓰여 있었어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편의점 안은 냉장고 소음만 들릴 뿐 조용했고 엄마는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준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본 거지?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웃으면서 할아버지한테 말씀하시던 분이요. 얼굴이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으신 분.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재를 말하는 건가? 준호는 그 이름을 모르지만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증거라도 있니? 내가 본 게 정말 맞다는 증거가?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얼굴이 말해줬어요. 그분은 할아버지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노인은 준호의 말을 곱씹으며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아들이었고 회사의 차기 후계자로 점찍어둔 인물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완벽한 후계자였죠. 하지만 최근 들어 노인은 민재에게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유난히 자주 묻는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단순한 효심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가끔 민재의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넌 이런 능력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니? 준호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기억나는 순간부터 계속 사람들 얼굴이 보였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않았니? 부모님은 아시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몰라요. 전에 말했다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 안 해요. 노인은 준호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고립된 아이 진실을 보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침묵해야 하는 아이였죠. 노인은 자신도 비슷한 외로움을 느껴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모두가 자신의 돈과 권력만 원했으니까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본 게 정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분을 지켜보세요. 그분은 할아버지 몰래 나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알겠다. 내 말을 믿어볼게.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야 한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은 냉장고로 가서 생수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을 마친 뒤 노인은 편의점을 나가면서 준호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감사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자신의 저택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회사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노인은 그것들을 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민재가 자신을 배신할 수 있을까?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노인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자신의 심장병을 정확히 알아맞혔다는 사실이 노인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면 민재에 대한 말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 민재의 최근 행적을 조용히 조사해보게. 누구한테도 들키지 말고. 전화 너머로 비서실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노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노인은 민재를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민재가 발표하는 모습, 직원들과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과 단둘이 있을 때의 모습까지 노인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없을 때 특정 임원들과 자주 만났고 회계 장부를 유독 자주 확인했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집요하게 물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병원 검진 결과는 괜찮으셨어요? 민재의 질문은 효심처럼 들렸지만 노인의 귀에는 이제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언제쯤 자신이 쓰러질지 확인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일주일 후 비서실장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노인은 서재에서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재는 지난 3년간 회사 자금을 조금씩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동시키고 있었고 그 금액은 이미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경쟁사와 은밀히 접촉한 정황도 포착되었고 자신이 사망하거나 은퇴할 경우를 대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증거도 나왔습니다. 노인은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재는 정말로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고 자신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분노보다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아끼고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늦은 시간이었고 편의점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고 노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인은 준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다. 정말로 배신자가 있었어. 준호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고 노인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끝까지 속았을 거야. 준호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나쁜 소식을 전해드려서.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실을 아는 게 더 나아. 내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노인은 생수를 사고 나가면서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들를 테니 또 이야기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은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준호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믿어준 건 고마웠지만 동시에 할아버지가 받을 상처가 걱정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한다는 건 얼마나 아픈 일일까. 준호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외로운 뒷모습이 그 아픔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건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할아버지가 진실을 알게 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더 큰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노인은 준호의 말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를 당장 해임할 수는 없었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쌓아온 경험으로 민재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고 그를 덫에 걸리게 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노인은 임원 회의를 소집했고 민재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민재, 동남아 신규 건설 프로젝트를 내가 총괄해라. 이건 우리 회사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이니 실수 없이 진행하게 해. 민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그 미소를 보며 속으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노인은 비서실장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재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든 과정을 기록하게, 누구와 만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전부 파악하고 싶네.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민재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첫 번째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민재는 프로젝트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30% 이상 부풀려 보고했고 그 차액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보고서를 받아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았고 오히려 더 대담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노인은 다시 준혼의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노인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고 준호와의 대화가 노인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서자 준호는 여전히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고 노인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노인은 생수를 사고 준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준호는 그냥 그래요라고 대답했고 노인은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되었어. 민재가 정말로 나를 배신하고 있더구나. 준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속상하시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속상하지.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게 더 나아. 내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끝까지 당했을 테니까. 노인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니? 내 주변에 민재 말고 또 누가 문제인지.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할아버지랑 같이 오신 분들 중에 조용히 서류만 보시던 분 있잖아요. 그분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노인은 석훈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훈이 말하는 거구나. 그 애는 내 조카야.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은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 같았어요. 얼굴에서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노인은 준호의 말을 듣고 석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석훈은 늘 조용했고 민재만큼 뛰어나 보이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석훈을 과소평가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고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한 분 더 있어요. 노인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또 누구를 말하는 거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첩 들고 계셨던 분이요. 나이 좀 드신. 그분도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았어요.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 실장을 말하는 건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비서는 25년 동안 자신을 보좌해온 가장 충실한 측근이었고
노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건 아닐 거야. 박 실장은 나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길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야.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노인은 준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민재에 대해서도 정확히 맞췄고 자신의 심장병까지 알아맞혔으니까요. 노인은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박 비서에 대해서도 조용히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는 노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무거워 보였고 준호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보다는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 노인은 회사에서 민재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노인은 일부러 민재를 시험해 보기 위해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가슴이 자꾸 답답하고 민재는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노인은 이제 그 이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재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고 마치 자신이 쓰러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일부러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민재는 그래도 꼭 검사 받으세요라고 말했지만 노인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조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석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석훈은 회장실에 들어오며 긴장한 표를 지었고 노인은 그런 석훈에게 차를 권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석훈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석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노인은 석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민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석훈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회사를 이끌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은 없니? 민재가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석훈은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제가 2년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놀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석훈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2년 동안 조용히 수집한 자료들입니다. 형님의 수상한 거래 내역, 경쟁사와의 접촉 기록, 그리고 회사 자금 유용 증거들입니다. 노인은 파일을 펼쳐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석훈이 수집한 증거들은 비서실장이 조사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이었습니다. 넌 왜 진작 이걸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석훈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회장님께서 제 말을 믿으실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형님은 회장님의 친아들이시고 후계자이시니까요. 노인은 석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회사를 지켜준 거구나. 석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회사가 아니라 회장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항상 믿어주셨고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노인은 석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준호가 석훈에 대해 말했던 것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석훈은 정말로 따뜻한 사람이었고 조용히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석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석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형님을 법적으로 처벌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니 고소하시면 됩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날 밤 노인은 다시 준혼의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늦은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편의점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준호는 의자에서 졸고 있었고 노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노인은 준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또 맞았어. 석훈이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더구나. 나를 몰래 지켜주고 있었어.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다행이에요라고 대답했고 노인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정말 신기한 아이야. 어떻게 사람의 본성을 그렇게 정확히 볼 수 있는지. 준호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노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박 실장에 대해서도 내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은 만약 박 실장까지 나를 배신한 거라면 나는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외로움이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석훈 아저씨는 할아버지 편이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좋은 사람도 있어요. 노인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석훈이가 있구나. 노인은 편의점을 나서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너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준호는 손을 흔들며 할아버지를 배웅했고 노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노인은 비밀리에 박 비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조사 기관을 이용했고 박 비서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노인은 그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비서는 지난 25년 동안 회사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왔고 그 대가로 수백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박 비서가 민재와 공모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은 3년 전부터 손을 잡고 회장 사후 회사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심지어 회장의 건강을 악화시킬 방법까지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인은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25년간 함께한 박 비서마저 자신을 이용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인은 준호의 말이 완전히 맞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살 아이가 단 몇 초 만에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노인은 자신이 수십 년간 사람을 봐온 경험이 무색해졌고 준호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인은 깊은 배신감과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아들과 가장 충실한 측근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재산과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자신을 배신하는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또다시 준호를 찾아갔고 이번에는 준호 엄마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준호와 잠깐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엄마는 조금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과 준호는 편의점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인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전부 맞았어. 박 실장도 나를 배신하고 있었어. 25년 동안 말이야. 준호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죄송해요라고 말했고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끝까지 속았을 거야.
노인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외롭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니.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노인은 준호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재와 박비서의 배신이 명확히 드러났고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노인은 석훈을 다시 불러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했고 법무팀에 민재와 박비서를 고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석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형님은 회장님의 아드님이신데. 노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용서할 수는 없네. 회사와 직원들을 생각하면 법대로 처리해야 해. 석훈은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곧 회사는 긴급 이사회 소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프로젝트 서류를 검토하며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빼돌릴지 계획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오히려 곧 회장 자리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서가 급히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전무님, 회장님께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시랍니다. 민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재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단상에 서서 차갑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민재가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강민재 전무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다루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민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주변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민재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노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석훈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훈이 프로젝터를 켜자 화면에는 민재의 비리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 내역, 개인 계좌로 이체된 수백억 원, 경쟁사와의 은밀한 접촉 기록, 그리고 허위 보고서들까지 모든 증거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민재는 의자에 앉은 채 화면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 총 500억 원이 넘는다. 내가 작성한 보고서의 30% 이상이 조작되었고 경쟁사에 우리 회사 정보를 팔아넘긴 정황도 있다. 민재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건 오해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노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해? 내 계좌 거래 내역이 다 여기 있는데 무슨 오해냐? 민재는 말문이 막혔고 주변 이사들은 충격에 빠진 표호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완벽해 보였던 후계자가 사실은 회사를 좀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강민재 전무는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민재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노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내 아들이기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민재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경비원들이 들어와 그를 부축해 회의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재가 끌려나가는 동안 아버지, 아버지,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노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노인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넓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노인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25년간 믿었던 박비서마저 배신자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노인은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과 권력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는데 말입니다. 다음 날 수요일 박 비서가 노인의 사무실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박 비서는 민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충실한 비서인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전무님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노인은 박 비서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 실장, 자네도 같이 가야겠네. 박 비서는 순간 표정이 굳었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25년 동안 회사 정보를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돈이 총 300억 원이라고 하더군. 자네도 민재와 공모했지? 박 비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충실한 비서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고 차갑고 비꼬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역시 들키고 말았군요. 누가 알려드렸습니까? 석훈입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고 박 비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 25년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회장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회장님을 따라다니며 모든 걸 처리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네에게 적절한 보상을 했네. 급여도 업계 최고 수준이었고 스톡 옵션도 줬지 않았나? 박 비서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의 문제입니다. 회장님은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도구로 봤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박 비서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박 비서를 능력 있는 직원으로 인정했지만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헤아린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신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네. 자네는 회사와 나를 배신했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해. 박 비서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 몫을 찾았으니까요. 경비원들이 들어와 박 비서를 데리고 나갔고 박 비서는 끌려가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노인의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고 노인은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또다시 준혼의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노인에게 이곳이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고 준호만이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서자 준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노인을 반겼고 노인은 지친 얼굴로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민재와 박 실장을 모두 처리했어. 내 말이 전부 맞았더구나. 준호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할아버지 힘드셨죠? 라고 말했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지.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25년 함께한 동료를 배신자로 만들어야 했으니까.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노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넌 왜 나한테 이 모든 걸 말해준 거니? 남의 일에 끼어들면 피곤해지는 법인데.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불쌍해서요. 노인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불쌍하다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에서 외로움이 보였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진짜 할아버지를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할아버지의 돈만 봤어요. 노인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고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학교에서 친구가 없고 엄마는 너무 바빠서 저를 잘 안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 기분을 알 것 같았어요. 노인은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10살 아이가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끝까지 속았을 거야. 준호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석훈 아저씨가 있잖아요. 그분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석훈이가 있지라고 말했고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회사는 정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와 박비서의 빈자리는 컸지만 석훈이 그 자리를 훌륭하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사회에서 석훈을 부회장으로 임명했고 향후 회사를 물려줄 후계자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석훈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고 회장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노인은 석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증명했네. 조용히 나를 지켜준 것만으로도 말이야. 임직원들은 박수를 보냈고 회사에는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노인은 준호네 편의점에 큰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준호와 엄마는 그 봉투를 보고 의아해했고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이 편의점 건물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너무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노인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준호에게 또 다른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준호 명의로 만든 교육신탁 기금이야. 대학까지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준호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고마움의 표시야. 넌 내게 가장 소중한 걸 지켜줬어.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받지 않으려 했고 노인은 무릎을 굽혀 준호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원하는 게 뭐니? 할아버지가 뭘 해주면 좋겠니?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끔 저랑 밥 먹어주세요. 그럼 저는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준호를 꼭 안아주었고, 그래, 약속할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밥 먹자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었고 그 미소는 노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더 큰 반전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진실은 이제부터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모든 것이 정리된 듯 보였던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는 편의점에서 평소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구속되었고 박비서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할아버지는 석훈 아저씨를 후계자로 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모든 게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며 안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 3시쯤
편의점 문이 열리며 익숙한 검은 세단이 밖에 멈춰 서 있는 게 보였고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아버지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 고민스러운 표정이었고 준호는 본능적으로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고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처음 나한테 배신자가 있다고 말했을 때 혹시 한 명만 본 게 맞니?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웃으시던 분, 민재 아저씨가 제일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말씀드렸고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뭔가 느껴진 건가?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비서 아저씨도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석훈이는? 석훈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꼈니? 준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석훈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었는데 왜 갑자기 그분에 대해 물어보시는 걸까요? 석훈 아저씨는 따뜻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분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말이야. 할아버지는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요즘 들어 석훈이한테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어. 너무 완벽하다는 느낌이랄까? 준호는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석훈이가 가지고 온 증거들이 너무 완벽했어. 민재가 3년 동안 한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해놨더라고. 그리고 박 실장에 대한 정보도 석훈이가 제공한 거야.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건가요? 석훈 아저씨가 할아버지를 지키려고 증거를 모은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고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 너무 완벽한 건 의심스러울 때가 있단다.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이건 석훈이가 부회장이 된 후 처리한 계약서들이야. 겉으로 보기엔 회사를 위한 정상적인 계약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더라고. 준호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지만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고 할아버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석훈이는 민재가 빼돌린 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거래를 진행했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갔어. 추적이 불가능하게 말이야. 준호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연히 석훈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 석훈이는 내가 있는 줄 모르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대체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걸까?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석훈 아저씨도 나쁜 사람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준호가 본 석훈 아저씨의 얼굴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준호는 혼란스러웠고 할아버지는 그런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혹시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석훈이도 사실은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석훈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본 게 틀림없어요. 하지만 준호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실수를 한 걸까요? 자신의 능력이 완벽하지 않은 걸까요?
준호는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다시 한번 석훈 아저씨를 봐도 될까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내일 일요일에 석훈이를 이리로 데려올게. 내가 한 번 더 확인해줘.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준호는 편의점에서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할아버지가 석훈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왔고 석훈은 준호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준호. 나 기억하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석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석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읽으려고 집중했습니다. 석훈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눈빛도 진실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석훈의 얼굴에서 선함과 따뜻함을 느꼈고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는 뭔가 다른 것도 느꼈습니다. 석훈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결심 같은 게 숨어 있었고 무언가 큰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훈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비밀을 가지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비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쁜 비밀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할아버지한테 아직 말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석훈은 준호의 말을 듣고 잠시 얼어붙은 표정을 지었고 할아버지는 석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석훈아,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니? 석훈은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편의점 안은 냉장고 소음만 들릴 뿐 조용했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석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표정이 굳어졌고 석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계속 말했습니다. 민재 형님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자금 중 일부는 제가 몰래 회수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왜 그랬지? 석훈은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원래 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고 준호와 할아버지는 석훈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석훈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기억하시겠지만 15년 전 제 아버지께서 사업부도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우리 집안은 모든 걸 잃었고 저는 회장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기억한다고 말했고 석훈은 계속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회사에 받아주셨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했고 회장님을 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석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 아버지의 사업부도가 사실은 회장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이라는 걸요. 할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석훈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아버지가 경쟁사를 도와준다는 소문을 퍼뜨리셨고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하도록 압력을 넣으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결백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고 석훈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알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회장님께 복수하겠다고. 하지만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회장님의 아들을 이용해서 회장님을 무너뜨리겠다고요. 준호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고 할아버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석훈은 계속 고백했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민재 형님을 부추겼습니다. 형님이 돈을 빼돌리도록 방법을 알려줬고 들키지 않는 법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수집했죠. 제 계획은 민재 형님이 충분히 큰 범죄를 저지르면 그걸 폭로해서 회장님께 큰 타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그래서 내가 그 완벽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석훈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가 회장님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회장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신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민재 형님에게 배신당하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석훈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복수하려고 했지만 결국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도 제 아버지만큼이나 고통받고 계셨으니까요. 석훈은 무릎을 꿇으며 할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편의점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가슴이 아팠고 엄마는 멀리서 무슨 일인지 몰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석훈아, 내 아버지 일은 정말 미안하게 됐다. 당시 나는 사업 경쟁에서 이기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결백했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고 나는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단다. 할아버지는 석훈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넌 충분히 나한테 복수할 자격이 있었어. 내가 원했다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을 거야. 석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복수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석훈을 꼭 안아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울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할아버지와 석훈의 고통이 모두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할아버지가 석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빼돌린 그 돈은 어디에 있니? 석훈은 대답했습니다. 모두 회사 계좌로 돌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푼도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수하려 했지만 결국 도둑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석훈아, 내가 내 아버지한테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 속죄하고 싶다. 받아줄 수 있겠니? 석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회장님을 속이려 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복잡한 존재구나. 좋은 사람도 나쁜 일을 할 수 있고 복수하려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구나. 석훈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그 상처가 잘못된 길로 이끌 뻔했지만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준호는 자신의 능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석훈 아저씨의 본질은 따뜻한 사람이었고 그것이 결국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 그리고 석훈이와도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게 됐어.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석훈과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서로의 상처를 알고 용서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족 말이야. 석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를 보고 고맙다, 준호야. 내가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줬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편의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고 편의점 앞 거리에는 낙엽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네 편의점은 여전히 조용히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건물 주인이 바뀌었고 엄마는 빚 걱정 없이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바빴지만 예전보다는 여유가 생겼고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을 시간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여전히 조용한 아이였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투명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반 친구들이 준호에게 말을 걸었고 준호도 조금씩 대답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할아버지와 석훈이 함께 편의점에 나타났습니다. 2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처럼 편안한 모습이었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우리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엄마도 함께 모시고. 엄마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지만 할아버지는 제가 신세를 많이 졌으니 제대로 인사드려야죠라고 말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4사람은 근처 조용한 한식당으로 향했고 따뜻한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할아버지와 석훈의 편안한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었고 준호는 그런 엄마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준호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저한테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엄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물었고 할아버지는 준호를 보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길을 알려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진실을 알 수 있었고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할아버지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석훈도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준호 덕분에 용서를 배웠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았을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준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준호야, 이건 할아버지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야. 준호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목걸이였고 펜던트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 용기를 가진 마음. 준호는 목걸이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할아버지는 준호의 목에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내 능력은 특별한 선물이야. 하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건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내 마음이란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라고 말했고 할아버지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월요일 준호는 학교에서 평소와는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급식을 먹으려고 자리를 찾고 있을 때 예전에 편의점에서 만났던 그 남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야, 준호, 우리랑 같이 먹을래? 준호는 깜짝 놀라며 그 아이를 쳐다보았고 남자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자기 친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고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친구들은 준호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고 준호는 천천히 대답하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고 준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방과 후 준호가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카운터에서 준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준호는 처음으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밥 먹었어. 엄마는 깜짝 놀라며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우리 준호가 드디어 친구들이랑 친해진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이제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했고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준호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를 만난 이후로 준호가 점점 밝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할아버지는 혼자 편의점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수를 사고 준호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어. 준호는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바라보았고 할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넌 왜 나를 도와준 거니? 진짜 이유가 뭐야?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외로워 보였어요. 저랑 똑같이 외로워 보였거든요.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항상 혼자였어요. 제가 보는 걸 아무도 믿지 않았고 말하면 이상한 아이 취급받았으니까요. 준호는 편의점 창밖을 바라보며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를 봤을 때 할아버지도 저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진짜로 할아버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다들 할아버지의 돈과 권력만 봤지 할아버지의 외로움은 아무도 안 봤어요. 할아버지는 준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준호는 할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한테 진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혼자 외로우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할아버지 옆에 배신자가 있다고. 할아버지는 준호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넌 할아버지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줬어. 준호는 할아버지 품에 안긴 채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그렇게 안고 있었고 편의점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몰라도 준호가 특별한 인연을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석 달 후 겨울이 깊어진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와 엄마를 회사로 초대했고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와 엄마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넓은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할아버지의 말을 경청했고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진실을 가르쳐 준 사람은 바로 여기 있는 10살 소년입니다. 할아버지는 준호를 단상으로 불렀고 준호는 당황하며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자 준호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고 할아버지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진실을 직시할 용기, 잘못을 인정할 용기,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고 준호도 할아버지를 보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회사는 투명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아이의 용기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준호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준호와 엄마 그리고 석훈과 함께 조용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내게 마지막 선물을 하나 더 주고 싶구나.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할아버지,
이미 충분히 많이 받았어요 라고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장학재단 설립 서류야. 이름은 진실의 눈 장학재단이고 준호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졌지만 세상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거란다. 준호는 눈을 크게 뜨며 서류를 바라보았고 할아버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재단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찾아서 교육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거야. 그리고 이 재단의 첫 번째 이사는 바로 너란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엄마는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석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기회야. 내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는 거지.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준호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내 능력도 특별하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건 내 마음이란다. 준호는 할아버지 품에 안긴 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이제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외로웠던 자신의 능력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고요. 몇 주 후 준호는 학교에서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고 편의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의점에는 할아버지가 먼저 와 있었고 석훈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편의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학교 어때?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친구들도 생겼고 점심시간도 외롭지 않아요. 석훈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구나. 넌 외로울 이유가 없는 아이야.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도 있고 석훈이도 있고 엄마도 있고 친구들도 있잖니. 준호는 세 사람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했고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할아버지가 있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석훈 아저씨가 있고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고 함께 밥 먹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능력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 덕분에 할아버지를 만났고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을 얻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할아버지와 석훈이 떠나고 준호는 엄마와 단둘이 편의점에 남았습니다. 엄마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준호는 구석 의자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나갔고 편의점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준호는 문득 지나가는 손님들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진실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해한다는 건 도울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준호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펜던트에 새겨진 글씨를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 용기를 가진 마음. 준호는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진실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을 말할 용기, 그리고 진실을 바탕으로 옳은 일을 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진실을 보기만 하고 침묵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편의점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준호에게 집에 가자라고 말했고 준호는 가방을 메고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불을 끄고 나오면서 준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곳이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곳이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편의점에 작별 인사를 했고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준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생각해?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행복해요. 그날 밤 준호는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외로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거짓도 있지만 동시에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준호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아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첫걸음이고 이해는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니까요. 준호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외로움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평화와 미소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자신도 그 변화의 일부였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슬픈 이야기도 있고 아픈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저는 그 이야기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귀 기울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이니까요. 준호는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편안하게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 준호는 웃고 있는 할아버지와 석훈 아저씨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사랑받고 이해받는 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년 후 준호는 중학생이 되었고 여전히 사람들의 얼굴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능력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었고 준호는 그 선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조용히 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고 석훈은 훌륭한 부회장으로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세 사람은 여전히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네 편의점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제는 동네에서 유명한 따뜻한 편의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호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에게는 이제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배신자가 있어요 라고 말했던 그날 준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 있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고 준호는 이제 자신의 능력이 저주가 아니라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호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과 그것을 말할 용기,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요.